외환위기 이후에 나타난 변화 중에서 이전 시기와 구별되는 특징이 저성장과 불평등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률의 하락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12-5는 국민계정 통계를 이용하여 GDP와 국내 총소득 및 가계의 순본원소득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3년 이동 평균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불병가격 증가율, 파란색 실선인데 97년에 외환위기 때 급락한 후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성장률의 하락 추세가 최근에는 2%로까지 떨어졌습니다. 과거의 고도성장기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저성장의 시대로 들어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DP의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 무역 손익을 더하면 GDI가 되는데 그 증가율은 빨간색인데 외환위기 이후 2010년대 초까지 GDP 증가율보다 낮았습니다. 이것은 이 시기에 한국의 수출품 가격보다 수입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져 교역 조건이 불리해진 것을 뜻합니다. 이 시기 대표적인 수출품이 반도체를 비롯한 IT 제품인데 이들은 생산성의 빠른 증가로 단가가 크게 떨어진 반면 주요 수입품인 원유의 가격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GDI에서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을 더하면 GNI, 국민총소득, GNI가 되는데 거기에서 고정자본 소모를 빼면 국민 순소득인 NNI가 됩니다. 가계의 NNI는 거기에서 기업과 정부의 몫을 빼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누어 구한 증가율을 초록색 실선으로 나타냈는데 이것을 보면 외환위기 이후 GDP와 GDI 증가율보다 더욱 낮아집니다. 이것은 외환위기 이전에 GDP 증가율도 높았고 GDI나 가계소득의 증가율은 그보다 더 높았던 것과는 양상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계가 실제 차감하는 소득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에 급락하였고 이미 하락 추세에 있던 경제 성장률보다 더욱 낮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가계 소득의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 이렇게 떨어진 것은 무엇 때문인지 좀 더 천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 저축률과 투자율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12-6은 저축과 투자를 국민 총 처분 가능 소득 대비 비율로 제시하였는데 먼저 총 저축률과 이를 가계, 기업, 정부별로 나눈 저축률을 보겠습니다. 총 저축률은 1998년에 40%가 넘어 정점에 달한 후 2002년까지는 하락 추세를 보였다가 그 후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총 저축률이 외환위기 이후에도 평균 35%를 유지하였는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보아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두드러진 차이는 총저축의 부문별 구성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즉 가계 저축률이 보라색입니다. 크게 떨어진 반면 기업 저축률, 초록색인데 기업 저축률이 빠르게 상승하는 대조를 보였습니다. 가계 저축률이 떨어진 것은 가계의 소득에 비해 지출 증가가 더 빨랐기 때문인데 이 시기 가계 지출 증가의 요인으로서 교육비가 증가한 것과 함께 주택 구입이 늘어나면서 이자 부담이 크게 높아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가계 부담금이 이 시기에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이들 지출은 통상의 소비 지출과는 달리 인적 자본과 가계 자산을 늘리는 데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는 이전과 비교해서 가계 저축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기보다는 가계가 자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저축 형태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계 저축률은 근래에 다소 상승하여 최근에는 10%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의 저축률은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상승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투자 증가로 이어졌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그림 12-7은 가장 중요한 투자 주체인
비금융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투자와 저축을 국민 총 처분 가능 소득 대비 비율로 제시한 것입니다. 먼저 기업의 총 투자율,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총 투자율은 총 고정자본 형성을 국민 총 처분 가능 소득으로 나눈 것인데, 1990년대에 들어와 외환위기 직전까지 평균 23%로 돌출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시기는 횡보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만 총 고정자본 형성 중에서 기존 설비의 대체 투자인 감가상각분, 즉 고정자본 소모를 뺀 순투자율, 빨간 겁니다. 순투자율로 보면 1970년대 말부터 계속 하락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금융법인의 총저축률, 보라색인데, 총저축률은 1980년대 말까지 상승한 후 다소 하락하였다가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상승해서 20%대 달하였습니다. 저축 투자 차액이란 저축에서 투자를 뺀 것을 뜻하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이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늘렸음을 뜻합니다. 그래프에서 이를 국민 총 처분 가능 소득을 나누어 구한 저축 투자 차액 비율, 초록색인데, 이걸 보면 1990년대에 들어와 기업들이 외부 차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크게 늘렸지만 외환위기 이후는 이 비율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래프에서 총 투자율과 총 저축률의 갭, 즉 파란색 실선과 보라색 실선의 차이가 외환위기 이전에 크게 벌어져 있다가 그 후 급속히 좁혀져 양자가 거의 근접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기업의 저축률이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늘어났지만 기업의 투자율은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가 내부 자금으로 거의 충족되었음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분야의 경우 투자 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정부가 구제해 줄 수 있다는 암묵적인 기대가 있었으므로 기업이 부채를 늘려서라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섰다고 한다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기업의 투자 행태가 매우 신중하게 변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투자율과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12-6은 총 저축률과 국내 및 국외 투자율의 추이도 보여줍니다. 앞의 그림 12-7이 비금융법인에 한정된 것이지만 이것은 전체 경제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서 국내 투자율, 남색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 투자율은 1990년대에 40%에 달했던 것이 외환위기 이후 평균 32%로 떨어졌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총 저축률, 빨간색보다는 이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가 국외 투자율이 됩니다. 그래프에서 국외 투자율을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국외 투자율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였음을, 플러스인 경우에는 해외로 투자하였음을 뜻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국외 투자율이 계속 커져 왔는데, 그 중에는 증권 투자나 기타 투자와 같은 단기 투자 이외에도 해외 직접 투자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그래프에서 국내 투자율의 하락 또는 정체와 국외 투자율의 상승이 대응하고 있어 국내보다는 국외 투자의 비중이 높아져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뿐만 아니라 총 요소 생산성인 TFP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지난 2주차 강의에서 한국의 성장 회계를 추정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인 그림 2-13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 남색으로 되어 있는 경제 성장률은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그것은 자본 투입인 자본 스톡화, 그 다음에 노동 투입의 양과 질이 각각 나타내는 총 근로시간과 학력의 증가율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대부분 설명됩니다. 총 근로시간은 늘기는커녕 근래에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진국과 같이 경제가 성숙하게 되면
자본과 노동 투입의 증가율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대신에 경제 성장률과 자본 및 노동 투입 증가율의 차이인 TFP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프에서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TFP의 증가율을 보면 1980년대에 빠르게 높아져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는 연평균 2.4%를 유지하였지만 근래에는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요소 투입의 빠른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TFP 증가율을 높이지 못하면 경제 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